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미혼 여자예요. 하지만 나이만 젊을 뿐이지 저도 세상 모진 풍파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이렇게 저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됐어요. 저는 여기 톡톡 사연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즐겨봤던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끝나서 정말 아쉬웠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런 사연들을 듣게 되니 반가운 마음뿐이에요. 아까 나이가 많지도 않은 제가 세상 모진 풍파를 겪었다고 설명드렸죠. 저도 제가 겪었던 슬픈 일, 황당한 일, 화나는 일, 또 그 가운데 좋은 얘기까지 제가 살아왔던 세월을 여러분께 털어놓을까 합니다. 제가 쓰는 글이 좀 어색하거나 훌륭하지 않더라도 내 동생, 딸이 쓰는 글처럼 예쁘게 봐주실 거죠? 그럼 이제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저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이모 이렇게 여자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자만 많은 아마조네스 같은 집이 됐냐고요?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7살 때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집이었죠. 그날은 친할머니 환갑잔치가 있어서 우리 가족은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갔어요. 즐겁게 할머니 잔치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엄마가 받으신 그 전화는 외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급히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이모의 전화였어요. 외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보낸 뒤 혼자 사셨고 몸이 약하셨거든요. 지병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맏딸인 엄마는 환갑잔치 도중에 급히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가 계신 서울의 병원에 가셔야 했죠. 엄마와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서울행 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나서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니 외할머니는 링게를 꽂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 집 여자들은 모두 지병이 있어요. 이모 빼고 할머니, 엄마, 저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태어난 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정상적으로 병균과 싸워야 하는 면역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그 면역 반응이 잘못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거나 세포가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행히 외할머니는 병원 처치 후 안정을 찾으시고 계셔서 저와 엄마는 한숨을 돌리고 병원 지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던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또 한 통의 전화를 엄마는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전화는 바로 우리 아빠와 남동생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어요. 외할머니 소식에 급히 서울에 간 우리를 뒤따라서 아빠는 운전을 해서 남동생과 여기 병원으로 오려던 차에 그만 변을 당하신 거죠.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엄마와 어린 저는 바로 다른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정신없이 갔습니다. 제발 내 아들, 남편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택시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엄마는 병원에서 아빠 남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을 찾아내고는 곧바로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전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와 내 동생은 온통 알아볼 수 없는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로 병원 시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뭔지 알 수 없는 몸이 우리 아빠라고? 내 동생이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실신을 하셨고 뒤에 연락받고 온 우리 이모가 제 손을 잡고 병원에서 다급히 이런저런 수속을 밟아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이후 지금처럼 할머니 이모와 함께 살게 된 거죠. 이모는 엄마와 나이 터울이 10살 정도 있어요. 그때 이모의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우리 이모가 엄마보다 더 든든했죠.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 엄마와 달리 이모는 정말 야무지고 자기 할 말도 잘하는 멋진 분이었거든요. 아빠 없이 여자들끼리만 산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아도 우리 이모는 엄마 대신 저를 위해 그런 친구들 혼도 내주고 우리 아빠인 것처럼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모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인지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일을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가 마트나 시장 가판대 등에서 일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긴 했지만 조금만 무리하면 일을 쉬고 병원에 가야 하니까 수업이 일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모는 똑순이 중에 똑순이었죠. 처음에는 공장이나 옷가게 직원, 마트 등 여러 가지 일을 아주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이모는 늘 김치나 밑반찬, 안주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저와 얘기하는 재미로 하루의 고단함을 씻었어요. 그래, 우리 설아.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이모한테 얘기 좀 해줄래? 새로 사귄 친구는 있어?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재미있게 읽은 책 얘기를 이모에게 술술 얘기해줬죠. 우리 조카 덕에 이모가 이제 하나도 안 힘들다. 설아는 나중에 작가 해라. 이렇게 얘기 재밌게 하는데 아깝잖아. 이모, 나 글 쓰는 소설가도 되고 싶고, 영화도 내가 엄청 좋아하잖아? 영화 감독도 해보고 싶어. 이런 저를 이모는 뭐든 다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이모가 있어서 저는 아빠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른이 돼서 돌아보니까 사실 우리 이모 너무 안쓰러운 여자였어요. 20살 꿈 많은 한창 즐겨야 할 젊은 시절에 아픈 엄마와 언니, 게다가 조카까지 건사하느라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예쁜 립스틱 바르고 치마 입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었을 텐데 우리 이모는 그런 20대를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모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에 만족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다며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조금씩 원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시간이 나면 인근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바카스 드리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한다고 발품을 팔았던 덕에 헐값에 나온 좋은 매물이 있으면 이모는 과감하게 투자도 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룸 하나에서 시작해서 몇 년도 안 되어 원룸 건물까지 갖게 됐죠. 한 푼도 없던 20대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모 옆에서 늘 지켜봐서 알죠. 이모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원룸 건물에서 생기는 고장 수리도 계단 청소도 혼자 다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쓸 돈도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거기에다가 틈틈이 엄마 일 도와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이모 덕에 우리 가족은 마포의 깨끗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마포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한 이유는 또 있었어요. 외할머니와 엄마가 종종 병원에 가셔야 해서 다니시던 세브란스 병원이 가깝다는 이유였어요. 게다가 저도 우리 집안 여자들 유전자를 물려받은 탓인지 자가 면역 질환이 발현되기 시작했죠.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으로 나타나는 엄마와 달리 저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질환이 생겼어요.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다리에 멍이 진하게 여러 개 들고 손, 발목 부위가 핏줄이 올라오면서 저릿저릿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항생제 등 병원 처방약은 봉지 한가득 먹어야 하고 2달에 한 번씩 염증 검사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 질환이 나타나자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모는 갖고 있던 돈에 대출을 많이 얹어서 이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인 이모를 위해 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옛날부터 책과 영화를 좋아해서 진로를 고민했지만 우리 집 형편상 영화를 만들겠다고 진로를 정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었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처럼 술 마시고 놀거나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제 몸도 약했고 우리 집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으니까요. 늘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을 보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도서관 사서분들이나 교직원분들하고도 친분이 생겼죠. 덕분에 학교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나 장학 제도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도서관에서 용돈도 벌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설아야, 내가 놀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일 참고 왜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번 줄 알아? 내 이쁜 조카만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해서야.
그런데 왜 하고 싶은 영화는 안 배우고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이젠 돈까지 벌겠다고? 이모,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이모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고 엄마나 마찬가지인걸. 이모, 나 싫은데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나 지금 너무 좋아.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때부터 토익이나 토플 공부하고 회사 인턴 준비하고 정말 바쁘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냈죠. 대학 생활 내내 도서관에 파묻히고 도서관 사서 인턴도 한 덕에 감사하게도 대학교 사서 공석이 나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하고 나서 조금 지나자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교 사서로 취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사서로 일하고 받은 첫 월급 240만 원 남짓 되는 돈으로 할머니, 엄마, 이모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죠. 우리 식구들끼리 어디 여행 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모두 치열하고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처음 밟아보는 제주도의 땅도 나무도 공기도 너무나 이색적이었습니다. 꼭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 온 것 같다며 모두 너무 좋아하셨어요.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흑돼지 식당에 가서 고기도 먹고 김치찌개까지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할머니, 엄마, 이모, 이제 그 조그맣던 꼬마도 커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어요. 지금까지 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젠 제가 돈 버니까 엄마도 마트에서 하는 일 그만두시고 이모도 이제 일 좀 줄이고 쉬세요. 네? 할머니와 엄마는 다 컸다며 대견해 하셨죠. 하지만 이모는 이마를 찌푸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이모가 전에도 말했지만 네가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돈은 네가 쓸 돈이야. 이모가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우리 집은 걱정 말고 우리 설아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했지? 이모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 꽤 되고 말이야.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집에서 학교까지 멀리서 출퇴근하지 말고 이모가 학교 근처 오피스텔 받은 게 있어. 이제 거기서 다니렴. 주말에는 꼭 집에 오고 알았지? 우리는 너무 즐겁게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모가 받은 오피스텔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오피스텔은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푸르지오 브랜드 오피스텔이었어요. 1층에 휘트니스 센터와 중앙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이 있어서 아파트와 다를 바 없었죠. 그리고 2층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슈퍼, 편의점, 식당 등 필요한 모든 상점들이 있어서 정말 살기 편리해 보였어요.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서 보니 23평 정도로 거실, 부엌, 방 2개, 욕실 이렇게 한 가족이 살아도 충분한 만큼 넓었습니다. 하얀색과 그레이의 모던한 인테리어에 붙박이 옷장부터 냉장고, 세탁기, 웬만한 모든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모가 미리 사두신 더블 사이즈의 침대와 LED TV 그리고 갈색 소파가 들어와 있었죠. 아니 이건 혼자 살 집이 아니네. 유미야,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준 거야? 비쌀 텐데 이런 집은 얼마나 하는 거니? 올해 한 3억 정도 들여서 분양받았지. 우리 하나뿐인 조카 이 정도 집은 돼야 잘 살지 않겠어. 나중에 결혼해도 신혼집으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아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어떤 놈을 신랑으로 데려와도 이 이모가 결혼 준비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때? 마음에 드니? 이모, 말해서 뭐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싱글하우스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맨날 이모한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이모.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모는 주책이라면서 그런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요. 엄마와 할머니도 이모한테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날 우리 가족은 정말 이제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모 덕에 좋은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대학교 도서관으로 매일 출근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섭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진섭 씨를 이전에도 교정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박해일을 닮은 외모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를 닮아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학교 교직원들 사이에서 진섭 씨는 훈남으로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는 사회 초년생이 몰고 다니기에는 조금 비싼 중형차로 출퇴근하며 옷은 늘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다녀서 분명 있는 집 자식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추측도 있었죠. 그렇게 멋있는 그와 제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교직원 회식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부터였습니다. 외모만큼이나 매너도 좋고 친절한 그에게 더욱 호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차로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역시 저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요. 이윽고 오피스텔 앞에서 저를 내려주면서 진섭 씨는 설아 씨, 혹시 같은 직장에서 연애하는 거 괜찮나요? 설아 씨만 좋다면 우리 또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같이 영화 볼래요? 그날부터 진섭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데이트를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깊이 빠져든 사랑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지병이 있다 보니 너무 활동적이거나 힘든 일은 하기 힘들었고 그런 저를 배려해 우리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먼저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설아 몸도 약한데 괜히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돈 쓰지 말고 자기네 집에서 음식도 요리도 하고 같이 영화도 빌려보고 정말 좋지 않아? 이렇게 자기 집에 같이 있으니까 꼭 우리 신혼집에 있는 것 같다. 난 복 받은 사람이야. 자기처럼 멋진 남자친구도 있고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신 이모님도 계시고. 우리 결혼하면 나중에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 그러면 나도 집 마련하느라 오랫동안 돈 모을 필요 없이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신혼부부가 된 것인 양 오피스텔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 1년 만에 저는 진섭 씨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청혼하던 날 밤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놀고 있었고 갑자기 심각해진 진섭 씨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반지를 주면서 설아야, 나와 결혼해 주겠니?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청혼을 했죠. 황홀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모에게 전화해서 진섭 씨에게서 청혼을 받은 일을 자랑하며 얘기하자 이모는 너무 빨리 결혼을 결정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미 사랑에 눈이 먼 저는 이모에게 걱정 말라며 진섭 씨를 곧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진섭 씨는 부모님이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 부모님께 먼저 인사시켜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도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섭 씨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천안의 한 동네고 그곳에서 떡집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섭 씨네 떡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부모님은 한참 일을 하고 계셨고 일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떡집은 거미줄이 군데군데 보이는 낡은 가게였어요. 진섭 씨 어머님은 기다리는 동안 먹으라며 몇 가지 떡을 가져다 주셨는데 평소 떡을 좋아하는 제 입에 전혀 맞지 않고 솔직히 먹어본 떡 중 가장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게에 오는 손님도 거의 안 보이긴 했습니다. 그때 진섭 씨 아버지가 떡집에 쌀푸대를 이고 들어오셨어요. 아유, 한참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마누라가 왜 이렇게 들어오라고 성화요, 원. 아, 이게 누구요? 진섭이 아니야? 그 옆에 아가씨는 누구요? 진섭 씨의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언성을 높여 쏘아붙였습니다. 아, 이 양반이 오늘 진섭이 결혼할 아가씨 데리고 올 거니까 떡집에 딱 붙어 있으라고 했지 않았어. 어디서 술 파먹고 이제서 들어오는 거야? 처음 보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두 분은 낯뜨겁게 말싸움을 하시는 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떡집 문을 닫고 두 분을 따라서 간 곳은 근처에 있는 한 정육식당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진섭이가 사는 거지? 그럼 뭐 소고기 먹어도 되겠네. 눈을 희번덕거리며 부모님은 이것저것 소고기를 주워 담아 탁자에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진섭 씨 여동생이 아기를 안고서 인사를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기가 하도 젖도 안 먹고 보채는 통에 좀 늦었네. 이게 뭐야? 소고기네? 아싸, 오랜만에 몸보신 좀 하겠구만.
그렇게 세 분 그리고 진섭 씨까지 별다른 대화 없이 소고기를 굽느라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자만 4명이고 다들 소식하는 편이어서 소고기 한 근 정도밖에 못 먹는데 이분들은 정말 대식가였어요. 저 빼고 4분이서 소고기 3근이나 드시고 거기에 갈비탕과 냉면 등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불리 드신 뒤에야 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대학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한 달 월급이 우리 진섭이랑 같은 건가? 엄마, 설아 씨는 도서관 사서라서 우리 같은 정규 교직원이 아니에요. 연봉이 다르지, 더 적어. 아니, 뭐라고? 야, 임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직업 안정적이지, 얼굴이며 키며 배우 뺨치지. 야, 너 정도면 너보다 연봉이 센 교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아가씨를 만나라고 했냐, 안 했냐? 아니면 여자 쪽 집안이 빵빵하든지. 엄마, 내가 듀오에 가입해 봤는데 나랑 매칭되는 전문직 여자들은 나이가 많아. 죄다 30살 이상이었고 난 나이 많은 여잔 질색이란 말이야. 이놈이, 아이고, 세상을 몰라요, 뭘 몰라. 그래도 설아 씨는 서울에 3억이 넘는 자기 집도 있다고요. 이런 노골적인 대화를 제 앞에서 바로 할 수 있다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진땀이 났어요. 진섭 씨의 마지막 말에 시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제서야 저에게 눈을 돌려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섭이 말이 사실이요? 벌써 자기 집이 있어? 어려 보이는데 어찌? 아버지가 해주셨나?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이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모가 저에게 집을 사주신 거예요. 에? 아버지가 없어? 여러모로 기우는 집이구만.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떡집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우리 집보다 설아 씨네가 잘 살걸요? 이모님은 부동산도 많이 하셔서 서울 마포의 새 아파트에 산다는데 뭘. 아유, 이놈아, 무슨 소리야. 나랑 바깥 영감은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 동네 옆편네들이 하는 개는 죄다 내가 개주를 하고 있고 말이야. 나 모르면 이 동네 간첩이야. 우리 진섭이가 어릴 때부터 잘생기고 똑똑해서 동네에서 인물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했지. 개천에서 욕 났다고. 그래서 지짝으로 대단한 아가씨 데리고 올 줄 알았지만 아휴, 조금 아쉽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아가씨,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진섭이랑 신혼살림 차릴 건가? 엄마,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에요. 아니, 오피스텔? 그럼 아파트보다 별로인 거 아니야? 오피스텔이라도 거실이랑 방도 2개고 웬만한 아파트랑 똑같아. 이름도 푸르지우던데? 뭐 진짜? 방도 2개면 둘이 살긴 너무 넓은 거 아니니?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진섭 씨네 가족들은 이렇게 집, 연봉에 관련된 얘기만 나눴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다 다른 건가? 그냥 솔직하신 분인 걸까? 저는 그렇게 애써 심란한 마음을 달래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섭 씨네에서 결혼식을 천안에 있는 식장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처가 쪽 혹은 부부가 사는 쪽이나 직장이 있는 곳에서 하니까 서울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천안이라뇨? 우리는 결혼식에 갈 식구가 적지 않니? 그래서 천안에서 결혼해도 괜찮다. 그쪽 어르신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고 괜히 이런 일로 결혼도 전에 진섭 씨와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천안의 식장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는 예단을 얼마 줄 건지 전화로 물어오셨습니다. 갑자기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예절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이모에게 상의를 했죠. 설아야, 너 결혼 준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 아마? 나도 결혼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주변 분들과 얘기해봐도 예비 사돈댁 분들이 예 있는 분들 같진 않네. 예단비는 결혼 준비 거의 막바지에 서로 오가는 건데
신랑도 아니고 너한테 바로 물어보는 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이모가 사돈 어른과 얘기해본 게 어떨까? 하지만 이모보다 먼저 결혼하는 점이 가뜩이나 미안한데 처녀인 이모에게 그런 일까지 부탁드리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니야, 이모. 생각해보니까 진섭 씨가 그런 난처한 일은 자기 통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야. 이모 걱정 안 하게 잘할게. 진섭 씨 부모님 나를 예뻐해 주셔. 걱정 마세요.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섭 씨는 골치 아픈 문제는 나서고 싶어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으니까 자식인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어요. 어머님, 예단비는 제가 모은 돈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돼서 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아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냐? 나는 3천 이상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유, 어쩌겠냐. 우리 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알았다. 차후 예비 시모는 반 정도는 돌려주는 관례도 어기고 적지 않은 예단비를 모두 당신이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려서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다급히 문을 열고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그대로 집안으로 직진을 했죠. 그리고 우리 집안을 샅샅이 마치 자신들이 살 집을 구하는 사람처럼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심지어 신우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애들 있어서 쿵쾅대지는 않는지도 물어봤어요. 오빠가 아파트랑 똑같다고 했지만 뭐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오피스텔 구조랑 별로 다를 게 없네. 그래도 새 집이라 깨끗하고 풀옵션이라 사는 건 편하겠다. 그치 엄마? 그러게 말이야. 지하철이랑 버스 정류장도 가까우니까 다니기 편하겠고. 저 두 분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으시고. 아니 우리 아들 살 집인데 내가 연락을 미리 하고 와야 되는 거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점심도 드시고 서너 시간 정도 머물다 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연락도 없이 오시는 게 기분이 좋진 않았죠. 진섭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섭 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엄마 말씀 틀린 거 없는데 뭐.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어? 이게 다 우리 걱정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고. 저는 천성적으로 싸우는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어서 웬만한 일은 제가 참자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제 몸은 갈수록 좋지 않았어요. 알고 있던 B형 간염이 심해져서 간 수치는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커져서 병원에서는 더 자주 염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제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돼서 모세혈관이 자주 터지고 급기야 심장과 폐에 무리가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약도 늘리고 더 자주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날 저는 울면서 진섭 씨에게 얘기를 했죠. 진섭 씨,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무리했는지 병이 악화됐어. 오늘 호흡이 안 돼서 응급실도 다녀왔고. 당분간 진섭 씨가 나서서 결혼 준비해주면 안 되겠어? 저럼 많이 아팠어?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몸 잘 챙겨야지. 이렇게 믿음직하게 얘기해주는 진섭 씨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섭 씨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기야, 연봉이랑 실수령 월급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라.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집 말고는 없어?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 아니, 현금은? 내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하려면 경제권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 솔직히 오픈하자. 물론 진섭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진섭 씨가 말한 재산이나 연봉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걸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그럼 진섭 씨 것도 오픈해주면 안 될까? 우리 이런 돈 얘기는 결혼식 올리고 해도 되지 않아? 왜 급한 일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합치고 나면 용돈을 얼마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우리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할 수 있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진섭 씨나 그쪽 집에 무언가 요구한 기억이 없어요. 늘 그 집에서 요구를 해올 뿐이죠. 게다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려야 하는지 미처 몰랐어요. 두 분이 떡집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난감한 저는 그 후 문자에 어떤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진섭 씨는 전화해서 왜 아직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자기를 못 믿냐고 저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진섭 씨에게 예비 시모가 요구한 용돈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매달 150만 원을 요구하셨다네요. 속은 상하지만 돌을 닦는 기분으로 100만 원 정도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어요. 이쯤 되고 보니 남편은 개천용은 아닌데 교직원이라고 해봐야 연차도 낮고 해서 세금 떼고 나면 매달 300만 원 좀 넘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진섭 씨 부모님은 아주 대단한 개천용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진섭 씨는 부모님이 이미 다른 친척들한테 우리가 먹여 살려준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150만 원도 못 드리겠냐고 합니다. 그렇게 진섭 씨나 예비 시모에게 실망을 하면서도 저는 이 결혼을 멈추지 못했어요. 이미 학교에 결혼 소식이 다 나 있는 데다가 저는 진섭 씨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여자가 속상한 일이 많은 거라며 스스로 위로해가며 참았습니다. 엄마나 이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많이 속상해 하시고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터놓지 못한 채 그렇게 결혼 준비를 떠밀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예상치 못한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죠. 때는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청첩장이 나와서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하던 와중에 남편이 여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학교 근처의 파스타집에는 남편과 그 여동생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한참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랑 언니랑 우리 셋이 밥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밥 사달라고 오빠 좀 졸랐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시는 거죠? 어리지만 먼저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 투성이니 언니 마음고생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고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예비 신우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며 자리에 앉았고 두 사람은 이미 음식을 주문했다며 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신우는 진섭 씨에게 어떤 눈짓을 했어요. 진섭 씨는 평소답지 않게 멈칫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죠. 저기 있잖아. 설아 씨, 우리 희진이가 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하나뿐인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지 않겠어? 그 희진이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버는 월급으로 막 태어난 조카까지 3명을 먹여 살리기가 참 빠듯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서 집주인이 글쎄 5천만 원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얘네가 돈이 어딨겠어. 그렇다고 아기도 태어났는데 원룸 같은 데로 옮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아직 결혼 전이고 진섭 씨네 일이라 말을 붙이기가 못하긴 한데 그러면 돈을 모을 때까지 그 남편분 본가나 진섭 씨네 집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 언니, 우리를 뭘로 보고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 천안집 가봤잖아요. 거긴 방도 몇 개 없고 낡고 지저분하고요. 우리 애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결혼하고 진섭 씨가 살던 원룸이 비니까 거기에서 잠시 살면 그때까지 전세 보증금은 빌려주는 셈 치면 되지 않을까? 제 말에 예비 신우의 표정은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눈치를 보던 진섭 씨는 한우 수 없다는 듯이 저에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상의한 끝에 이 방법이 어떨까? 자기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아기 딸린 동생네가 살기엔 최적이니까 얘네한테 빌려주고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지내면 우린 신혼이니까. 네? 진섭 씨, 오피스텔은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이모가 나를 위해서 마련해 준 건데 어떻게 그걸 드려요? 시모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제 월급에서 얼마간 떼어 용돈을 바란 것에서 모자라 이제 내 집, 아니 우리 이모 집까지 신우에게 주라는 생각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식당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이모에게 찾아갔습니다. 바쁜 우리 예비 신부님이 이모를 다 보러 오고 너무 기분 좋네. 결혼 앞두고 많이 바쁘지?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병이 심해진 거야? 이모, 나 질환이 심해진 지 좀 됐어. 병원 열심히 다니고 약 잘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나 이모한테 고백할 게 있어. 저는 이모에게 그간 예비 시댁과 진섭 씨가 저에게 했던 일들, 이기적인 말들 모두를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10분쯤 흘렀을까요?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제 얘기를 듣기만 했죠. 하지만 이모의 표정은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다는 듯이 황당한 표정과 분노로 일그러지기까지 하며 다양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아끼는 조카가 당했던 그간의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하나만은 알 수 있었죠. 아이고, 이 멍충아, 왜 이제야 털어놔? 혼자서 참고 당하기만 하다가 몸까지 상하고.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남자친구랑 결혼을 꼭 해야 하니? 결혼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사랑해? 역시 이모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이 상황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을 뿐 진섭 씨와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너도 쉽게 결혼할 남자를 정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먼저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 집에 나 너 시집 안 보내. 아니 못 보내. 하지만 앞으로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네가 진섭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야. 할 수 있겠어? 이모와 대화를 한 뒤 저는 진섭 씨에게 급히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헤어지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걸 어떡해요. 진섭 씨는 바쁘다며 약속 시간보다 40분이 넘어서 카페에 왔습니다.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내가 화가 좀 났는데 반성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 주는 거야. 오피스텔은 생각 좀 해봤어? 지금 동생이 계속 전화질이야. 언제 이사 갈 수 있냐고. 아주 보채는 데는 선수라니까. 진섭 씨, 나 사랑해요? 진섭 씨는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곤란해했습니다. 당연한 걸 갑자기 왜 묻는 거야.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하지.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도 빌려줄 수 없고 부모님께 용돈도 매달 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나랑 결혼할 거죠? 아니, 설아 씨 이상하네. 지금 나한테 파혼하자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진섭 씨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나 궁금했어.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네 집에서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거든. 요즘 내 질환이 심해져서 더 힘들어. 너 지금 그깟 오피스텔이 아까워서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나 시험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나 하나만 바라보며 고생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내 가족에게 잘해주는 게 고가인 거야? 이렇게 나오면 나도 너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 네가 이렇게 쪼잔한 애인 줄 몰랐다. 파혼하든지. 그렇게 진섭 씨는 카페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 뒤로도 진섭 씨는 제게 연락도 안 하고 제 전화나 톡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웃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냉각기를 갖는 동안 진섭 씨 여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언제 이사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섭 씨가 잠수를 탄 마당에 제 오피스텔을 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냐고 저는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뒤 진섭 씨 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막둥이 얘기 들으니까 네 집 못 빌려준다고 버틴다면서?
꼴랑 3억짜리 집 하나 갖고 지금 기싸움 하는 거냐? 우리 진섭이랑 결혼하면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본데 없이 구는지. 어머님, 그 집 저희 이모님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빌려주고 할 그런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섭 씨는 제 전화도 안 받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 아이고, 그 착한 진섭이가 오죽하면 니한테 정 떨어졌으면 그렇겠니? 어? 너보다 잘나고 돈 많은 집 여자들 널렸으니까 나도 너랑 볼 일 없어. 알겠어? 이렇게 진섭 씨와 예비 시모는 저를 내쳤습니다. 저는 진섭 씨의 연락이 오기를 한 달 정도 기다렸지만 여전히 잠수 타는 그 사이 대학교 직원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묻곤 했어요. 혹시 두 분 파혼하신 건가요? 동료분들 얘기로는 진섭 씨는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하고 주말마다 선을 보는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 오피스텔이 뭐라고 이렇게 쉽게, 아니 자기 멋대로 우리 결혼을 접을 수 있는 건지. 제 마음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이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숨을 헐떡이는 날들이 많아져서 걸핏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는 외할머니, 엄마, 이모 모두 정말 속상해 하셨죠. 하지만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저에게 이유는 물어보시지 않은 건 아마 이모가 가족들에게 진섭 씨네 일을 얘기하셔서 알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이모는 가슴을 치며 욕을 했어요. 육실할 놈, 죽일 놈, 지가 내 귀한 설아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멀쩡하게 살 줄 알아? 내가 지켜볼 거야. 얼마나 좋은 여자 만나는지. 아니면 지같이 못된 여자 만나서 된통 당하던지.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강원도의 한 별장에 데려갔어요. 우리 설아랑 언니, 엄마 공기 좋은 곳에서 이 좋은 별장에서 당분간 푹 쉬세요. 그리고 이제 다들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일 그만둬요. 특히 설아. 그 자식 얼굴 보니까 더 힘들지? 학교 그만둬.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니요. 사실 그간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 이제 부자 됐어.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부자.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파혼 이후 침울해하던 저와 엄마는 이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아파트로는 성이 안 차서 수원 쪽 외곽에 논밭을 꽤 사지 않았겠어? 근데 몇 달 전에 그 땅에 이편한 세상하고 자이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며 매입 의사를 전해왔지. 그렇게 얘기가 잘 돼서 토지 매매 계약도 했고 계약금만 무려 8억, 잠금까지 다 받으면 80억이 생기는 거야. 우리 이제 떵떵거리며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고요. 설아야, 그 진섭이 자식이나 그 집 식구들 평생 너를 쪽쪽 빨아먹을 벌레 같은 인간들이야. 이렇게라도 헤어진 게 잘된 일이지 뭐니? 이제 우리 돈도 있으니까 더 격에 맞고 좋은 남자 만나자. 알겠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죠. 로또를 3-4번은 당첨돼야 생길 돈을 우리 이모가 번 거예요. 이런 꿈 같은 일이 생기다니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사실 진섭 씨와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고 학교에서 그 사람 얘기를 듣거나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는데 이제 해방이라니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근무하던 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진섭 씨를 마주쳤어요. 그 얼굴은 아직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저는 외면한 채 지나치려고 했죠. 그때 진섭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 그만둔다면서? 그럼 앞으로 뭐 해먹고 살려고? 파혼한 여자가 돈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이모 덕에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내 마음에서 지운 그는 끝까지 치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별장이 너네 이모 거야? 아, 왜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알 바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이 이제 아니잖아? 앞으로 마주치지도 말아요. 저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립지 않고 마주치기 싫은 남자가 됐을 뿐입니다.
제 팔을 잡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던 진섭 씨를 뿌리치고 나와서 강원도로 향했어요. 그날부터 500평 부지의 아름다운 강원도 별장에서 바닷가 산책도 하고 맛있는 회도 먹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마주친 뒤로 진섭 씨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고 톡을 보내는 거예요. 톡의 내용은 뻔한 것이었죠. 그날 너를 보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다. 우리 다시 만나자. 지금 강원도 이모 별장에 있냐? 어딘지 알려주면 만나러 내가 바로 갈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에서는 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연락도 이제 귀찮고 구차할 뿐이었죠. 바닷가 눈앞에 펼쳐진 카페에서 이모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날 또 이런 연락이 와서 전화기를 꺼버리자 이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 자식이 너한테 계속 연락하지? 설아 너 혹시 흔들리는 거 아니겠지? 이모 농담해? 나 그 사람 다 잊었어. 그렇게 설레이던 연락도 이제 스토커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내가 그런 놈을 왜 다시 만나겠어? 그래, 그렇지. 그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그놈이 너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너를 사랑해서? 걔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못된 놈인지 겪어봐서 아니라는 거 알 거야. 너 살던 오피스텔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모가 좀 아는 사이거든? 사실 몇 달 전부터 그 집 엄마랑 동생이 거기를 뻔질나게 지들 집이 된 양 드나들면서 부동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 여기 508호 며느리 집이긴 한데 곧 신우한테 줄 거라고. 이미 동네며 집이며 봐놨고 얼마 안 있으면 신우네 식구들이 이사 올 거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이야.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 집 사람들이 거지처럼 남의 돈이나 재산 노리는 인간들이라는 걸 이모는 알고 있었지. 근데 네가 진섭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 동생이 지나가다가 그 부동산에 들렀다지 뭐니? 자기 오빠가 이제 의사나 변호사, 교사 같은 여자들이 줄을 서대서 여기 508호 여자하고는 볼 일 없다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야. 참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부동산 사장님이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이 얘기를 해준 거지. 그분들 아주 웃기네. 이 집 이모님이 투자했던 땅이 대박난 걸 알아요? 이제 그 집 재산이 100억은 넘을 텐데 물려줄 자식도 없는 이모님이 그 재산 누구한테 주겠어요? 다 508호 아가씨 거겠지. 이미 그 아가씨 명의로 빌라랑 건물 세 채를 증여해 주겠다고 하시던데. 아이 그렇게 이 집 노리고 돈돈거리며 못사게 굴더니만 복덩이를 스스로 굴러 찼네. 당신들 로또 놓친 거야. 이 말을 듣고 난 진섭 씨 동생은 기함에서 다급히 자기 엄마와 오빠에게 이 소식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는 진섭 씨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붙잡고 결혼하라고 했고요. 그 이후로 그 남자가 그렇게 연락을 해대는 거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돈만 밝힐 수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 남자에게서 영원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진섭 씨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도서관 사서 동료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다가 이후 소식을 듣게 됐죠. 말도 마, 진섭 씨네 아주 망했어. 그 엄마가 하던 동네 갯돈 모두 들고 잠적해버려서 동네가 시끄러웠대. 결국 경찰에 잡혀서 지금 재판 중이라는데? 그 정도면 무조건 징역행일 거라는데? 집안이 그 지경인데 진섭 씨는 정말 계속 선을 보더라. 아니 그러면 뭐하냐고. 가진 거 하나 없이 눈만 높다고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소개팅도 안 해주겠다고 회비 환불해주면서 내쫓더래. 그리고 그 남자 너랑 헤어진 것도 돈 때문이라면서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서 맨날 뒤에서 욕해. 얼굴만 번지르르 했지 엄마랑 합심해서 여자 빨대 꽂는 남자라고 말하니까 말이야. 너무 창피해서 나 같으면 학교 그만뒀다. 동료의 얘기로 진섭 씨의 근황 얘기를 들으니 고소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돈 때문에 한순간에 돌변하더니 결국 그 돈도 진섭 씨를 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의 인연을 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해졌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이 구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파운 스토리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속물을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인간들은 물주만 쫓아다니는 똥파리 같은 존재일 뿐 인생에 하나도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몇 년 전부터 뭐든 K를 붙여서 부르는 말이 참 많아졌어요. K-팝을 시작으로 K-드라마, K-푸드 등 점점 단어들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K-장녀, K-장남이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바로 K-장남입니다. 3살 터울씩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죠. 어느 집에서는 부모님이 거는 기대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해 K장남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하던데 저희 집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하루아침에 되어버렸다고나 할까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중2 때 자고 일어났더니 두 분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사라지셨거든요. 지금이야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당시 저는 갑자기 증발한 부모님과 그런 저희를 귀찮다는 듯이 바라보는 이모의 시선 속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모는 겨우 푼돈 쥐어주고 짐덩이를 맡아두고 사라졌다며 저희 어머니를 매일같이 저주하듯 악담을 퍼부었고 동생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속에서 저라도 정신 차리지 않았다면 아마 동생들과 함께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모에게 제가 고등학생만 되면 동생들과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이모 집에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바로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너희 엄마가 쥐어준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너희를 키워? 내 앞길도 막막한데. 이모 진짜 딱 2년이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모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대로는 동생들이랑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내 알바니? 원망하고 싶으면 너희 엄마를 원망해. 이모는 부모님이 주셨다는 돈만 챙기고는 저희를 내쫓으셨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수중에는 부모님 몰래 모아둔 세뱃돈이 전부였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저희 소식을 들은 어머니 동창이라는 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몇 번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분이라 기억하고 있었죠. 아주머니께서는 저희의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당장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살 곳이 막막해 따라 나서긴 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는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머니 내외만 살고 계셨죠. 알고 보니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께도 이모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전혀 기대도 하지 못한 반응이 뛰어나왔어요. 뭐? 그때 가서 너는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막내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을 텐데 네가 무슨 수로 동생들이랑 나가 살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부모님 찾을 때까지 여기 있어. 하지만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누가 너희더러 생활비 내래? 너희는 그냥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그이가 태워주는 차 타고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 참나. 하지만 죄송해서요. 이모 말로는 부모님들이 남겨두신 돈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이모가 다 가져가셔서. 어허, 아직 어린 녀석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이 사람 말처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지내.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잠이라도 자라고 혀를 차셨죠. 부모님께 버림받고 이모에게 내쳐진 저희에게는 정말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다가왔답니다. 아주머니 댁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어요. 처음엔 눈치 보며 경계하던 동생들도 언제부터인가 아주머니와 아저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죠. 저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한 날 두 분은 저만큼이나 기뻐하시며 대학생이 된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더 이상은 아주머니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외도 미친 듯이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연애 따위에 눈 돌릴 시간이 어딨겠어요. 군대를 다녀와서도 변한 건 없었죠. 여동생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일찍부터 대학은 접었지만 막내는 검사가 목표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뒷바라지는 제가 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두 분은 저희 남매들을 버리고 간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저희를 아끼고 생각해 주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계셨고요. 그래서 제게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은 제가 외국계 기업에 입사가 결정된 날이었어요. 엄청난 경쟁률이라 떨어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얼떨떨한 기분이었죠. 아주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니 한눈에 봐도 꽤 오래되었다 싶은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뭔가 싶어 열어본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죠. 바로 어머니의 글씨체였거든요. 편지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미에는 저희를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주머니? 내가 너희를 찾아갔던 거 사실 이 편지 때문이었어. 너희 이모를 못 믿었던 것이겠지. 그럼 계속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 몇 번은 전화가 왔었지.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아예 되질 않더구나. 나도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지만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 저는 어머니가 보내셨다는 편지를 다시금 찬찬히 읽었습니다. 편지 곳곳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울분과 괴로움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와닿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 저를 보며 먼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기로 도끼로 버티는 제 모습에 이 편지가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찾으셨나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찾은 것 같아서 너에게만큼은 알려주고 싶었지. 장남이기도 하고 사회인이 됐으니까 너도 왜 부모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다. 아주머니께서는 편지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동생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달란 부탁을 드리고는 어머니가 보내셨다는 편지를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부모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빈말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달을 지났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답니다.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제가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작은 절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는 절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며 위패를 손으로 가리켰죠. 전 둔기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어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아주머니께서는 눈물조차 흘리지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 저의 등을 쓸어내려 주시면서 토닥여 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동안 왜 저희 남매들을 찾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스님께서 부모님이 남기신 물건이 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두 분 다 여기에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의 일을 도와주시면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인연이다. 이들이 만나거든 꼭 전해달라고요. 저는 스님이 주신 물건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셨죠. 저는 감사하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그 물건을 들고 절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와중에 제 손끝은 자꾸만 부모님이 남기셨다는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은 통장과 도장이 보였어요. 두 분이 저희를 버리고 가신 이후로 줄곧 모아두신 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도 있었죠. 수첩에는 빼곡하게 누군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읽었던 것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수첩의 말미에는 사진 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우리 남매들이 담겨져 있었고 또 다른 한 장에는 흐릿하지만 부부로 추정되는 2사람과 부모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었죠. 본능적으로 저는 이 부부가 바로 부모님들이 애타게 찾으며 증오했던 사기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몇 번이나 사진을 확인했어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사기꾼들을 다시 만났지만 오히려 스토커로 경찰에 잡혀갔던 얘기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글을 읽고 또 읽었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찾아 교도소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했어요.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수첩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거듭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시면서 잊으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기만 했어요. 마지막 그와 반대로 저는 현실이라는 것이 지독히도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나름의 연애도 했고요. 물론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어느 여자가 반쯤 다른 곳에 혼이 나가 있는 남자를 좋다고 하겠어요.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말로 몇 번이고 차였죠. 그리고 만난 여자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뭔가 저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딱 하나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뚜렷하게 이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죠. 저와 여자친구는 성격적으로는 가치관적으로든 정말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이란 것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여자친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처음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저는 걷는 것마저도 삐걱거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요. 강남에서도 꽤나 부자들이 산다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부터 한숨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입사 면접을 볼 때보다도 더 많이 떨었어요. 처음 여자친구의 부모님 앞에 선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여자친구 아버님과는 다르게 여자친구 어머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하셨죠.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숟가락 한 번을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 앉으셔서는 제가 먹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으셨죠. 오죽하면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맛있다고 하시면서 여자친구 어머님의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냐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디 나왔어요? 취직은 바로 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 무슨 면접 보세요?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런 것부터 물어보시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럼 뭘 물어봐야 하는데? 내 딸 꿰어냈으면 그만큼의 능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버린 선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 알아? 무려 대학병원 아들이었어. 의사였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대학병원 안주인 자리가 네 것이나 다름없는데 미련하게 겨우 회사원을 만나? 여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화를 내셨죠. 여자친구는 황당한 얼굴로 어떻게든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 어쩌겠습니까? 여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모멸감이라도 느끼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속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다른 것으로 머릿속이 가득했거든요. 처음 인사를 할 때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서 뭔가 말할 수 없는 묘한 위화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자꾸 무언가 속에 걸리는 기분이 드는데 그것의 원인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네는 입이 없어?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고작 우리 딸 뒤에 숨어 있을 텐가? 뭐라 말을 해봐. 우리 딸이 왜 좋은 자리 마다하고 자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냐고. 엄마! 그럼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머니께서 듣고 싶은 대답은 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헤어지겠다, 여자친구를 그만 만나겠다, 그런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대답을 드릴 생각이 없으니까 침묵할 수밖에요. 뭐? 어머님? 누가 어머님이야? 내가 이 결혼 허락할 것 같아?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 보듯 이리저리 훑어보시더니 결국 하신다는 말씀이 왜 여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시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자친구는 마치 제게 참으라는 듯이 가볍게 팔을 잡아왔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담담하게 그녀의 손을 토닥여주기만 했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죽어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이 억지로 여자친구 어머님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집안 물건 중 몇 개는 제 머리로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따라 나온 여자친구에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고 말이죠. 그렇게 엉망인 첫 인사로 인해 저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곧 풀리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었죠. 그랬던 제가 죽어도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저희를 내쫓고 처음으로 이모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마지못해 회사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보기로 하고 내려갔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더니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모도. 쫓겨날 때는 이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매달리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작기만 하더라고요. 이모는 저를 보고 꽤나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몰라보게 컸구나. 그래, 동생들은 잘 지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만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너희 엄마 죽었다고 하던데. 맞아? 그럼 사망보험금이나 그런 것들은 다 받았어?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보험금이라니. 이런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도 제 몸의 피를 다 뽑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돈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했죠. 벌떡 일어나는데 이모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사기를 당할 때 자신도 적지만 피해를 받았다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의 말에 자신도 동참했다가 돈을 날렸는데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겠냐고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제게서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마지막에 저희를 맡기시면서 주셨던 돈은요. 그 돈 그대로 가로채셨으면 그걸로 충분할 텐데요. 그거는 원금이고 이자도 쳐야지. 이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모 저희 내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알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죠. 제 알바 아닙니다. 죽어도 저한테 돈 받으셔야겠다 싶으시면 고소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이모는 온갖 욕을 다 내뱉으셨지만 저는 꼿꼿하게 카페를 나왔죠. 나오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것도 없는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워내야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모라고 한숨만 나왔죠. 그렇게 잔뜩 기운이 빠진 걸음으로 자리에 돌아오니 입안도 까끌한 것이 영 점심 생각도 없더라고요. 하루의 에너지를 다 사용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료들 식사하러 가고 남은 자리에서 의자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남자가 회사 옆에 카페로 나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누구기에 사람을 오라가라 하느냐고 따졌더니 여자친구 어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친구 어머님이 이 시간에 왜 나를 찾는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서둘러 여자친구 어머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기 무섭게 여자친구 어머님은 제게 여자친구와 언제 헤어질 생각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대낮에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할 말인가 싶었지만 저는 결혼을 약속했고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답니다. 당연히 드라마나 소설에서 뭔가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적당히 쳐줄 테니까 받고 헤어져. 우리 딸이랑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진짜 내가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수준이 낮아. 원래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랑이만 찢어지는 법이야. 무리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지금 따님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을? 무슨 헛소리야. 내가 사려는 것이 왜 우리 딸의 마음이야? 구질구질하게 주제도 모르고 내 딸한테 빌붙어 보려는 버러지 같은 새끼지. 괜히 똥폼 잡지 말고 적당히 쳐준다고 할 때 먹고 떨어져. 단어를 선택해도 어떻게 그렇게 모질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만 골라서 말씀하시는지 아마 제가 조금만 더 감수성이 풍부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저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여자친구 마음부터 정리시키라고 말하고는 봉투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왔죠. 갑갑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술이 고팠지만 아직 퇴근 시간까지는 한참이 남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급히 반차를 쓰고 술을 잔뜩 싸들고 집으로 돌아와 진짜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마셨어요. 그날 하루는 다 잊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잊혀질 일도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제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이 된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 때문에 며칠을 고생한 어느 날 이모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꽤나 다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이모를 향해 저는 돈 얘기라면 고소장 접수하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단호하게 말했죠. 돈 얘기가 아니야. 저번에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무슨 돈 얘기를 또 해. 이번 다른 일이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만나자. 전화로 하세요. 뭐 좋은 사이라고 얼굴 보고 말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이렇게 할 말 아니야.
내가 보여줄 것도 있어서 그래.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진짜야. 너 두고두고 이 순간 후회할 거야. 호언장담하는 이모의 말에 괜히 불안감이 밀려온 저는 퇴근 후 잠깐 만나겠다고 했죠. 이모는 자신의 가게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에서 30분 거리에 떨어진 주점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가게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손님이 꽤나 붐빌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모는 원래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하면서 제게 자리를 권하고는 술을 마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모와 제가 술잔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는 것쯤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제가 대답이 없자 이모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고는 제게 만나는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뒷조사하셨어요? 왜요? 제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시게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오나. 내가 언제 찾아간다고 했어? 뭘 괜히 혼자서 정색하고 난리야. 하여튼 이러는 거 보면 딱 지혜비라니까. 이모는 제 말에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시더니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깔더군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인 듯 보였죠. 특히 몇몇은 제가 돈을 주겠다고 찾아왔던 그날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모가 무슨 의도로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지 알 수 없어 입을 꾹 다물고는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이 여자 딸이랑 만나는 거야? 그래?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획이라니.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님을 이모가 알아요? 어떻게? 그럼 그냥 만났던 거야? 우연으로? 진짜? 저는 이모의 스무고개 같은 질문에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라고 했지만 이모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혼자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박장대소하는 이모를 보면서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한참 웃던 이모는 물고 있던 담배를 여자친구 어머님이 찍혀있는 사진에 비벼 끄면서 놀라운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여자잖아.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가게 만든 사람. 인연한테 사기당하고 돈 되찾겠다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인연이랑 인연 남편 새끼 찾아다니다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결국 병으로 죽어버린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이 여자야. 이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수십 번도 더 봤던 사진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두 사람이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있자 이모는 얼굴 가득 비웃음을 띄우고는 마저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 나도 목소리 아니었으면 몰랐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얼굴 뜯어 고쳤으니 너희 부모님이 찾으러 다녔어도 발견을 못했겠지. 참 세상 좁다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한 건 알지만 거짓말은 안 해. 어떻게 2년 목소리를 잊었 내가. 너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 단숨에 삼켜버리고 도망친 인간인데 그때 너희 부모님만 당한 줄 아니? 그 일대 공장들 여러 당했어. 거기에 나까지도 걸쳐 있었고. 왜? 못 믿겠어? 이모는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어떻게든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어 회사 주변을 서성거리다 저와 여자친구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봉투가 오가는 것 같아서 그걸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여자친구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단박에 알아챘다고 하시더군요.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고개만 젓고 있는 저를 보던 이모는 핸드폰에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시켜 내밀었어요. 핸드폰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와 여자친구 어머님이셨죠. 박술자, 오랜만이네. 아이고, 와, 얼굴 이렇게 다 뜯어 고쳤으니 못 찾았지.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어.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네 목소리 잊었을 것 같아? 이 뱀 같은 년. 사람을 그렇게 속여먹고 도망치면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저랑 닮은 사람이랑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그럴싸하게 꾸민 것으로 봐서는 돈도 꽤 번 것 같은데 그때 어린 계집애 하나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애는 알아? 지 부모가 어떤 인간인지? 진짜 하필 걸려도 이 거머리 같은 것한테 걸려서는 여긴 어떻게 알고 나타난 거야? 이모는 여기까지 들려주고는 이제 믿겠냐며 저를 바라봤죠.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온몸이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모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결혼을 꿈꿨던 상대의 부모가 제가 그렇게 찾던 원수였던 셈이죠.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찾았던 인간들이 제 발로 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는 제게 충고를 한답시고는 돈 줄 때 받고는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죠.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복수라는 단어가 전부였어요. 어쩌면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물질적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면 인생을 세탁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 깨끗하게 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망설이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겨우 1년차 검사인 막내를 불러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여동생도 함께 했죠. 동생들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숨기고 있을 수 있느냐고 길길이 날뛰면서 제게 화를 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 숨긴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프지도 않을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내리쳤죠.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그런 동생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과 울분을 쏟아내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막내였어요. 15년도 더 된 일이야. 그런 인간이라면 사기죄가 전부는 아닐 거야.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왜? 사기죄로 넣으면 되잖아. 왜 다른 걸 찾아? 증거가 없어서? 부모님이 남기신 수첩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 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그동안 그 인간들이 얼굴까지 바꿔가며 숨어 있었던 일이 뭐라고 생각해? 막내의 냉철한 말에 여동생은 억울하다며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었어요. 저는 그런 여동생을 품에 안아 다독이면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막내에게 물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저는 동생들에게 여자친구를 통해 다른 것들이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동생들과 헤어지고 얼마 뒤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여자친구 부모님에 관한 뒷조사를 부탁하고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본 여자친구 어머님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냐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주먹에 힘을 주고는 여자친구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에게 평생 잘할 자신이 있으니 부디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에 처음에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이던 여자친구 어머님은 이내 턱을 치켜 세우고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더니 비꼬는 말투로 제게 말했죠.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할 테니 부디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고작 너 같은 인간한테 바라는 것이 있을 리가. 뭐 그래도 이렇게 반성하는 자세로 나오니까 나쁘지는 않네.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모양이던데 그이가 그 회사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알아본 모양이야. 일머리는 있는 것 같으니까 널 대리일 사위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보자고 하시더라. 나는 죽어도 싫다고 했지. 적어도 대리일 사위로 데려올 인간이라면 적어도 말은 잘 들어야 할 것 아니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저의 저자세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고는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로 저를 내보내셨죠. 약점을 찾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는 하지만 단지를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부모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인간 앞에 그렇게 몸을 낮춰야 했다는 것이 부모님 보기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나중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는 여자친구 어머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 여자는 아무런 죄가 없을 텐데 싶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이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여자친구 어머님께서는 나를 잡자는 말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드디어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일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대리일 사위로 들여 일을 맡길 생각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건 아닌지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저를 종종 불러서는 회사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직장에서도 회계 쪽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니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보여주시는 서류들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쓸데없는 비용 처리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외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하청 업체들과의 관계도 꽤나 많이 보였고요. 아마 제가 이쪽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만큼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것이 필사적이었던 제게는 너무나도 잘 보였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머릿속에 외워서 막내에게 전달했죠. 얼마 뒤 막내로부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전달해준 정보들은 하나같이 유령 회사였으며 그중 몇몇은 이미 마약과 불법 도박으로 이름을 올린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그 회사도 겉으로는 무역회사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문화재나 불법 동물들을 수입 및 반출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요. 형, 꽤나 큰 건수를 잡은 것 같아. 지금 다들 난리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 이 사람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서 천벌받게 해야 한다고. 나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나 정보가 밖으로 나갈까 싶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동기들 몇몇이랑 일 벌이고 있어. 제대로 증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저번에 보니까 아직도 손으로 장부를 쓰던데 그 장부를 찾으면 다 끝나는 일 아니야? 막내는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 했지만 저는 그 장부가 있는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저는 막내에게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집 밖으로 끌어낼 테니 그 사이에 집안을 압수수색할 건수를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장부가 있는 장소를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저는 상견례를 마련해 결혼식 날짜를 빨리 잡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어차피 대리일 사위로 들어오면 서로 보고 살 사람들 아닌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고 하셨죠. 사돈도 사돈 같아야 대우를 하지. 그냥 자네 하나 쏙 뽑아오는 것뿐인데 만나야 한다고? 여보, 그래도 그게 예의는 아니지. 당신 마음 이해는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은 서로 보고 인사는 해야지. 아우 귀찮아 진짜. 부모님 시골에 계신다며. 자네가 잘 타일러서 격에 맞는 의상 준비해서 모시고 와. 괜히 상견례 장소 물 흐리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 부모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저희에게 정식으로 양자 입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죠. 자신들에게는 앞으로 자식이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 진짜 가족이 되자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현재 정식으로 아주머니 아저씨 아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에도 저는 차마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호칭은 아주머니 아저씨로 남아있죠. 저는 두 분께 상견례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드리지 않았죠. 아마 아셨다면 제가 여자친구를 이용한다 생각하셔서 격렬하게 반대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연을 모르시는 두 분은 제가 결혼을 한다는 말에 잔뜩 들뜨셨답니다. 저는 두 분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가서 상견례 자리에서 입을 옷을 사드린 것은 물론 여자친구 어머님이 심한 말을 하더라도 절대 울컥하시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너를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은 어떻게 승낙한 거니?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이 결혼? 그만큼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좋아하나 보지. 우리가 맞춰줍시다. 죄송해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차마 모든 일이 다 계획이란 소리는 못하고 거듭 부탁만 드렸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큰 웃음을 터뜨리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가는데 긴장 때문인지 길도 안내대로 가지 못하고 몇 바퀴나 돌아서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방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여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더라고요. 문을 딱 열자 바로 여자친구 어머님이 불호령을 내리셨죠.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이제 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시원찮을 상황에 감히 우리를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요. 내가 허락하겠다고 방심하고 있지 마. 언제든 엎어버릴 테니까. 여자친구 어머님의 말씀에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대꾸하려고 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소리까지 듣고 찾아야 하느냐면서 놓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드렸죠. 곧 음식이 나오고 여동생이 마지막 손님이 요구사항이 많아 조금 늦었다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여동생까지 등장하자 인상을 팍 쓰고는 수저를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그 냅킨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떨어진 냅킨을 밟으면서 말했죠. 시선은 저희 가족들을 훑어보면서 말이에요. 진짜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주렁주렁 싸그리 달고 와서는 입맛 떨어지게.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거지 새끼라니요.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돈이라니요? 얘기 못 듣고 오신 모양인데 저희는 사돈이란 관계로 그쪽과 묶일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댁내 아들을 우리가 데릴 사위로 사가기 위해서 만난 자리라고요. 뭐요? 사요? 아니, 지금 그 표현이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까? 수준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쪽이야말로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 말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집하고 너무 안 어울리네요. 아니,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런 말을? 여자친구 어머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입구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일에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몸을 웅크리셨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눈짓을 하고는 두 분을 급하게 룸 밖으로 모셨습니다. 경찰들은 여자친구 어머님과 아버님을 붙들고는 체포영장을 눈앞에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색이 된 얼굴로 수갑과 영장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제 곁에 서서는 장부를 찾았다고 속삭였어요. 회사에 관한 수색 영장은 쉽게 나왔지만 집에 대해서는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죠.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경찰의 손에 끌려가던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그 앞을 막아서고 가만히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경찰이 저지하려 했지만 막내 덕분인지 다들 저를 보고만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을 꺼내 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두 사람은 사진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서는 더듬거리며 제 쪽으로 팔을 뻗었어요. 하지만 곁에 있던 경찰에 의해 금방 제지당했죠. 제가 당신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뜬 이 두 사람의 장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당신들 잡겠다는 일념으로 가족도 내팽개쳤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그리고 또 그렸는지 당신들은 모르겠지. 비록 그 일로 죗값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당신들은 남은 시간 전부를 차디찬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이 미친놈아,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일을 가지고 지금 무식해서 당한 놈이 잘못이지 우리가 모자른 네 부모를 탓해야지 누굴 탓해? 입 닥쳐.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은커녕 부모님을 욕하는 두 사람을 본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고 했지만 곁에 있던 막내가 순식간에 저를 붙들면서 큰일로 번지지는 못했어요. 경찰들은 처음에 들이닥쳤을 때처럼 빠른 속도로 사라졌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내는 제 어깨를 몇 번 두드려주고는 경찰을 따라 나갔죠.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주저앉은 제 앞으로 오셔서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시기만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나 여동생이 두 분을 모시고 먼저 내려가겠다고 하고는 룸을 빠져나갔죠. 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멍하게 앉아있는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가 먼저 얘기를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여자친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제게 던졌어요. 저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 섞인 말이나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저에게 욕이라도 내뱉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전혀 다른 말을 물었죠. 나랑 정말 결혼할 생각은 있었어? 날 좋아하기는 했니? 여자친구의 물음에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의 침묵에 여자친구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충분히 들었다고 하면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얼마 걷지도 못하고 여자친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붙들었지만 그녀는 매몰차게 제 손을 쳐냈어요. 그리고는 벽을 짚어가며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막내의 말처럼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다양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두 사람은 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죠. 결국 두 사람도 누군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걱정이 됐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거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 몸통을 잡기 위해서 꼬리인 두 사람에게 형량 거래를 청하면 어떻게 되나 매일같이 불안함에 살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죄질 자체가 충분히 나쁘고 무겁기 때문에 형량 거래 따위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전해 듣고서야 저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오랜만에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잔뜩 야윈 얼굴에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나왔더군요.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먼저 피했던 쪽은 저였습니다. 제 진심이 어땠든 저는 결국 여자친구를 이용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와서는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흡연 구역으로 저를 데려간 여자친구는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할 줄 몰랐던 여자친구였는데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생각해? 뭐? 지금 뭐라고? 내가 널 기억 못할 줄 알았냐고.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넌 기억 못하겠지. 내가 우리 엄마 손잡고 너희 집을 얼마나 많이 갔는데. 넌 날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럼 다 알고. 여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담배를 끄고는 저와 마주보고 섰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에 정신이 없었던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여자친구는 제 어깨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듯 옷을 만져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계속 개차반 인생을 살았을 거야. 술에, 담배에, 마약에 아주 쓰레기처럼 살았겠지. 우연히 당신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 부모라는 인간이 당신과 당신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돌려주고 싶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다 알아버렸네. 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나한테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싹 다 지워. 당신 나한테 그런 감정 가질 이유 없으니까. 오늘 당신 보러 온 거야.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여자친구는 저를 한번 안아주고는 앞으로는 마주치지 말자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제가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그녀를 만나는 일은 없었죠. 만약 이 방송을 여자친구가 듣고 있다면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너를 좋아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말이죠.